안녕하십니까, 조용관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 대신 웹카메라 설치를 법제화하자.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개하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엔 이미 아주 특별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해 원내 움직임을 항시 살피는가 하면 PC만 있으면 사무실, 가정 어디서도 자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런 곳을 우리는 국회급, 세종청사급 어린이집이라고 부릅니다. 법안 만드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들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같은 환경만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And a warning, the pictures are deeply disturbing. 국내외로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죠.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CNN에서 보도한, 방영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국제적 망신이죠? 망신이죠. 저도 사실은 저 영상 보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어떤 국제적 추세, 사회적 추세, 미국이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70년대 수준이라고 하면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수준입니다. 그렇게 인식차가 발전한 나라인데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미개하고 어린이집이 관리가 되지 않았는지 정말 국제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또 최근에 또 땅콩회항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런 사건이 또 터지고, 지금 우리 국제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우리가 자랑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CNN에서 미국에서도 사실 아동학대가 있었답니다. 저희들이 관련 영상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 영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를 마구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지금. 20일 켄터키주에서 벌어진 미국 영상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저렇게 질질 끌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 아동학대와 미국은 저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도 저것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돼서 방송에 보도될 정도인데. 좀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것도 명백한 신체적 학대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은 맞으면 가서 부모님한테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4살, 5살, 3살 이런 아이들은 의사표현 자체를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학대를 받은 것조차 인지를 할 수도 없고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유아하고 초등학생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회 어린이집 혹시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국회 어린이집, 저도 사실 국회 출입할 때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없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마당까지는 들어가 봤어요. 근무를 해봐서. 근무를 해봐서 좀 아시겠네요. 지금 이제 3관을 이제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1관, 2관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회의원 자녀, 그다음에 보좌관들 자녀, 그리고 국회 사무처 자녀들, 직원들 자녀, 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곳인데요. 저기는 이제 일반 국공립 그 어린이집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1인당 그 학생 수 있잖아요. 관리하는 학생 수가 평균 한 4명 이하입니다. 근데 일반 국공립. 지금 보도되면 6명 정도 된다. 근데 이제 3관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4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 일반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 10명. 근데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15명에서 17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어린이집이 얼마나 환경이 좋으냐는 걸 관리 인원만 봐도 그냥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같은 경우도 처우가 아주 좋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요. 일반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40, 5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의 질이나 자질,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국회 어린이집에서 무슨 아동 학대나 폭행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전국에 모든 어린이집을 저 정도 수준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산이 엄청 들고요. 지금도 국공립 하면은 일단은 인기가
엄청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공립 하나 짓는데 한 30억 정도가 이 운영이 네. 되기 때문에 추가로 건설 짓는데 많이 힘든 모습이 있는데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 어린이집 또 세종 네. 세종청사, 정부 네. 세종청사 어린이집 얘기 나오면서 이 학부모들도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수님 말했지만은 어린이 보육교사들 입에서도 네. 실제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면은 국공립 하면은 이제 210만 원,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일반 민간 어린이집은 본봉도 채 150만 원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처우 문제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볼멘 소리가 같이 섞이고 있어서 지금 나오는 논리는 실은 시장에 좀 맡겨서 네. 자율형을 좀 줘라.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어느 정도 뭐 투자를 더해가지고 경쟁시켜서. 그렇죠. 이 요금을 이 비용을 더 받는 어린이집에 그 받는 수강비를요. 네. 그걸 좀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터줘야 되지 않는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비용 문제. 어린이집을 그 보내 보니까요. 어린이집을 시장 경쟁성에 빠뜨리면요 피해를 보는 게 서민이 어린이집 네. 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저소득층.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적어요. 저 같은 네. 경우도 막 20군데 대기를 걸어놨는데 아. 연락 오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선택 가능성이 굉장히 좁아서 네. 고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선택 가능성이 높은데 서민들은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국회나 정부 그 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눈여겨본 점은 뭐냐면 뭐 시설도 좋고 교사도 월급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좋아지겠지만은 네. CCTV가 있다는 점이에요. 국회 네. 그 어린이집은 CCTV가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고 정부 종합청사 어린이집에는 CCTV를 달아놓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부모들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보내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문대성 의원 자녀분하고 네. 김의정 의원 자녀분이 그 어린이집 보내고 그렇군요.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은 CCTV 있는데 안전하게 보내시면서 왜 서민들이 다니는데 CCTV 좀 제발 달아달라고 네.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채택을 안 하는지 저는 정말 그 두 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CCTV 다는 것은 1차고요. 대체적인 추세는 국공립을 늘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한 50%가 국공립이고요. 그 나머지도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뭔가 그 사회단체나 이런 조합형도 있고요. 네. 조합형이나 네. 뭐 종교단체 네. 뭐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워낙 없어서 지금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국공립 같은 네. 경우는 거의 들어갈 확률이 그렇습니다.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대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또 중요한 이슈가 연말정산 이슈일 텐데 조금 전에 뭐 당정협의까지 했습니다. 예. 자, 정평론 의원께서 한번 좀 연말정산 뭐가 문제인지 저희 판넬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예. 정리를 한번 해줘 보시죠. 일단 이제 속보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 당정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여당은 소급을 그러니까 올해분도 5월에 네. 몇 가지 고쳐서 소급을 다시 해주자라는 얘기가 지금 사실 합의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뭐 야당이 어떻게든 해서 국회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건 좀 논의를 하기로 예, 하고요. 조금 있다. 예.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당초에 겁니까? 네. 5,500만 원 어제도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5,500만 원 이하는 거의 없거나 세금 부담이 없다 그랬죠. 예, 예. 있어도 이게 뭐 2, 3만 원 개인별이다. 뭐, 예, 케이스 예. 바이 케이스라고 했는데 네.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납세자 연방에서 돌린 결과 네. 17만 원 증세인 경우가 꽤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싱글세라는 싱글세 건데, 효과가 예, 발생해서 5,500만 원 이하지만은 혼자 1인 다가구에 뭐 부모 공제, 자식 공제, 인적 공제 하나도 못 받는 경우에 네. 17만 원이 오히려 재작년 대비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주장이 그러니까 있고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는지 왜 그렇게 틀립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예. 납세자 연맹의 시뮬레이션 자체도 지금 많이 시뮬레이션 차이가 방식이 달라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첫 번째는요? 예, 6천만 원 작년에 이제 자녀 출산 6천만 원이면은 이제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의 구간입니다. 어제 네. 최경환 부총리 기자회견에 따르면은 2만 원에서 평균적으로 3만 원 늘었다라는 구간인데 네. 마찬가지로 납세자 연방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네. 34만 원, 아. 10만 원, 20만 원 때는 물론이고 한 2, 30만 원씩 네. 더 재작년에 비교해서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발견됐다는 발견됐다. 거예요. 예. 연봉 7,500만 원 맞벌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이제 뭐 당초 136만 원 평균적으로 는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 75만 원이기 때문에 136만 원보다는 적은 거 아니야 했는데 네. 이건 맞벌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당초에만 해도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뭐 의료비를 몰아준다든가 해서 더 한 그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가 알겠습니다.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더 근데 증세 저게 증세냐 아니냐를 가지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이 오늘 저 회의에서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전에는 많이 뛰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많이 돌려줬습니다. 적게 띄고 적게 돌려주고 국민 이득을 보도록 바꾸자. 이게 국민적인 요구였고 시민단체들의 요구였고 불가피했다. 이것이 증세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또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정현 최고가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걸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입니다. 어쨌든 박힌 체계로 한 9천억 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증세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꼼수 증세죠. 꼼수 증세다. 사실상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네. 그리고 개인 소득세에서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증세죠. 세목이나 비율을 높이지 않았다고 해서 세수 변동이 없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당연히 정부 세수가 9,300억이 느는 거니까 네. 증세죠. 근데 그것을 정확히 합법적이고 그 법에 근거해서 네. 세목을 늘리거나 뭐 이렇게 안 하고 네. 사실상 그 뭔가 이게 항목 조정을 해서 그 신고 방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신고 방법을 바꿔서 사실상 꼼수 증세를 한 거죠. 이게 지금 담배세를 인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연말정산까지 해서 사실상 여론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겁니다. 정부가 세수가 필요하면요. 고통 분담을 해야 돼요. 기업도 좀 세금을 올려야 되고 개인도 좀 내야 되고 정부도 좀 아껴 써야 되고 이런 네. 고통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기업 법인세는 전혀 안 올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준 법인세입니다. 그것도. 네. OECD 그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22% 정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 지금 법인세 실효소율은 16.8%밖에 안 돼요. 자, OECD 예. 국가에 비해서도 엄청 낮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어느 정도 원상 회복하고 2, 3% 정도 원상 회복하고 그다음에 개인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좀 고통 분담하고 그다음에 정부는 국민 낸 세금이니까 아껴서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제 법인세 얘기까지 막 이제 번졌는데 이제 다시 좁혀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네.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거를 다시 또 소급 적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바닥이 잡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그 연말정산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소급 입법까지 나오니까 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네. 이게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뭐 소급 입법이야 하면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겠죠. 왜냐하면 뭐, 국민한테 예. 유리하게 바꾸는 거니까 가능할 수는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발언이 어떻게 나왔냐면 표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소급 입법까지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예. 국민들은 어떤 세제 개편을 할 때 어떤 정당성 있죠. 국가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이렇게 세제 개편했을 때 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나 국민들한테 가져다주는 효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정책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섣불리 내놨다가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니까 아유 이거 아니에요. 소급 입법 다시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한다면 과연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정은 의원도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러니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증세를 해야 돼. 우리가 복지사회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예.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설득을 하던가. 네. 이게 사실상 증세면서 증세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저항이 시작되니까 또 다시 바꾸고. 네. 굉장히 좀 신뢰성을 있는 행태로 보입니다. 아까 교수님 이제 꼼수 증세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봐주고 많이 봐줘도 네. 기획재정부에 이거 능력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네.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틀린 거고요. 1조 원을 더 얻지 않았습니까? 하고 당시에 바꿀 때도 많이 나왔던 게 다전혀 강우를 왜 이걸 축소하나? 부족이 아니라 알고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능력이 1조 원 가까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여간 나온 게 그때 당시에도 다전효하고 출산공제 지금 그런 저출산 문제 부분들 큰데 하나도, 지적했었거든요. 네. 연금 상품도 이거 안 된다. 이거 5천만 원, 6천만 원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연말정산 많이 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바꿔놓고 네. 지금 또 막 비난받으니까 그거 두 개 지금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땜빵 하는 거죠. 땜빵. 예, 안타깝죠. 정부의 땜빵 하는 거죠. 정부 또 국회의 신뢰도는 뭐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우리 그 시리아에서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대개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는 거죠? 납치당했다는 뭐 근거가 별로 없다. 네. 이런 얘기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간 거 아니냐는 네. 추정되는 근거들 여러 가지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인터넷에 접속한 게 그 IS, 시리아 뭐 이런 단어들로 뭐 3,000회 정도 되는데 예. 대략 한 512회인가 이렇게 좀 접촉을 했다는 것도 나오고 네. 또 구체적으로 뭐 핫산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네. 정황들까지 쭉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그들만 쓰는 뭐 또 인터넷 메신저 있잖아요. 예. 뭐 그것도 슈어스팟으로 네. 암호화되어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이런 여러 정황 증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네. 납치됐을 거라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아직 최종적으로 시리아로 갔다고 확정할 수는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 확정할 수는 아니니까. 없지만 그럴 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아니, 또 같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일본인 납치범이 아니죠.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더 이게 맞물리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걱정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일본이 이제 IS 그 반군 그 공습하고 예. 그러는데 2억 달러를 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아베 총리가 지원하겠다는 말에 지금 예. 그 2억 달러가 바로 그래서 2억 달러가 그렇습니다. 나온 거죠. 이제 일본이 앞으로 지원하게 될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간인 언론인 프리랜서 언론인 1명과 이제 군수업자 2명을 납치하게 된 건데 네. 지금 앞으로 아시아인 쪽으로 IS와의 많은 관계들 문제들이 더 확산될 거로 확산되는 것 아닌가. 네. 예,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놔야 될 임무. (47년) 전 오늘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2 사태의 주인공이죠.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난파공작원 출신 김신조 목사, 그리고 김신조 목사의 설득 작전에 기여한 이진삼 전 육군 참모총장 두 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의 인연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난파 공비셨고 또 북파 공작 활동을 하셨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47년 전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영상으로도 봤는데 당시에 이제 생포가 되신 다음에 생포 아닙니다. 생포가 아니고 정부에서 기자들이 그게 그렇게 이제 자기 만들어낸 거지. 투항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투항했죠. 자수. 자수래도 되고 투항이래도 됩니다. 이게 예. 체포하고 그렇죠. 자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정부나 그 수사기관이나 그 언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잡았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좀 이제 정부나 그 수사국에서나 그 입증 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선 바로 잡아줘야죠. 알겠습니다. 생포가 아니고 자수하셨다. 근데 당시에 아까 저희들이 영상으로도 좀 봤는데요. 저도 물론 제가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 뒤에 근데 그 말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박정희 목다로 왔수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개된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대통령 철권 통치라고는 대통령의 목을 따라 왔수다. 이렇게 말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가 우리가 길게 내다보면 우리나라의 그 안보, 국가 관한 데서는 이제 하나 좋은 그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에 내가 자수하고 나와서 그 상황이 굉장히 급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현장 답사하고 우리 저 참모총장님 계시지만 막 급하게 돌아다니고 이제 현장에 나갔다 오고 들어오는데 난 기자회견인 거 몰라요. 그럼 나를 안내하는 수사관들이나 이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자회견 한다. 기자회견 뭐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앉으라 그래요. 근데 모두 국민들 사전에 뭐 어떻게 발언하라 그런 게 없죠. 모두 지금 뭐 들어가 보니까 뭐 카메라가 처음 봤죠. 뭐 황창왕창하죠. 뭐 정신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 이게 뭔 것도 모르고 앉자마자 그냥
국민들이 사실 다 흥분된 상태 아닙니까? 네. 기자들도. 그 질문 자체가 임무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령 받은 대로 솔직히 말씀드린 거네요. 그러니까. 솔직하죠. 뭐 그거 하나 빼고 보탄 게도 없습니다. 각색도 네. 없고 지령 받은 게가 이제 박정희 뭐가 있다오라 그랬으니까 네. 형 그대로 답변한 거죠. 아.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들이 시청자 이해를 못하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네. 어떤 면에 보면 나는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 어? 근데 나에게는 굉장히 근데 정확하게 예, 나는 괴로웠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됐죠. 그 말 한마디에. 당시에 구체적인 임무 지령이 네.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해라. 네. 이게 정확한 미션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습격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청와대 습격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태가 그때 정찰국장 할 때인데 네. 항상 이북의 정찰국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정찰국. 예. 김정태가 그때 이제 박정희 뭐가 있다오라. 네. 그건 김일성이 직접 지시한 거다. 네.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김일성은 부인을 했죠. 처음에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손 들고 자수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판문점 유엔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증인이 있으니까. 네. 근데 가들은 처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내가 모든 사항을 그거를 VTR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예, 보여주니까 자기네가 안 했다 그랬어요. 네. 안 하고 남조선 청년들이 민중의 봉기를 일으켰다. 네. 미지역자 결여도다. 그때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 네. 말하는 거는 네. 이렇게 됐다. 네. 근데 이제 김신조 증인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네. 이렇게 됐다. 그거를 내가 나중에 보고 내가 거기서 흥분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자수하게 잘했고 내가 만약 전향해야 되겠다. 네. 사람 기분 나빴어. 자기네 해놓고 자기는 모른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 그냥 뭐 예. 그냥 소모품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그때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7.4 동섬 이유락 씨 중앙정보부장 네. 국정원에 갔을 때 네. 김일성이 시인했고 네. 그 다음에 김일성 아들이가 김정일이가 정권 잡았을 때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가 갔을 때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딸이고 네. 김일성 아들이 김정일이 그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이도 박근혜인데 또 사실대로 시인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이때가 6.25인데 지금까지 가들 엄청나게 도발하고 죽이겠는데 자기는 인정을 안 했다고 했죠. 예. 없습니다, 가들이. 네. 자, 우리 이진산 총장님은 근데 그 1.1 사태가 벌어지기 1년 전에 북한에 침투해서 북한군 30여 명을 사살한 게 뒤늦게 공개가 됐어요. 그 1년 전이 아니고요. 예. 2개월 반 전입니다, 정확히. 2개월 반? 예. 횟수가 다를 뿐이고, 그, 네네.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쟤네들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 사전에 역량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당시에 한국군이 월남전에 가서 좀 전투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군도 가 있고 우리도 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때 예. 한번 좀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네. 특히 그 우리 68년도에 경제가 막 성장해 가니까 네. 이 한국의 박 대통령이 뭐 새마을 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막 이 전붐이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이 전쟁을 못 일으키니까 네. 이런 때 하고자 했던 그 작전을 공작을 이 김정태가 맡아가지고 이거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때 걔들이 왔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네. 나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도 보복해야 되겠다는데 보복하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사들을 데려갔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네. 잡은 공비들이야 아직 적도 없어. 네. 근데 저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아. 또 그 사람들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걸 때 희유라고 그래요, 뭐. 설득시켜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난파된 공비를 그렇죠.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제 8명 중에 4명을 뽑았죠. 네. 그 중에 3명씩 데리고 갔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당시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네. 걔들이 그렇게 하고도 남았다 저는 생각해서 저는 한 것이 마치 그 후에 1.1 사태가 나니까 이거와 서로 연결이 돼서 갖고 하는데 도발은 중단됐었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것은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예. 총장님께서 과거에 67년도하고 내가 68년도 한 거는 다릅니다. 전혀 이제 예, 전혀 서로 연결, 이상하게 또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됐어요.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북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무장공비 난파를 많이 했잖아요. 그 무렵에. 그러고 우리도 이제 보복하러 가고. 울진 삼척이 다 또 그 무렵이죠. 그 후에 그 1월 달이고 68년도 그것은 10월, 11월 달이면 10월 말하고 11월 달에 서해안의 인과제 박일근이 내 사살한 사람도 68년 말에 왔고 그 후에 울진 삼척도 130은 그래 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의 역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어야죠. 지금 저 총장님 장교 시절 지금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땅굴 발견을 그래서 땅굴 앞에서 지휘관들하고 지금 사진 찍은 당시 상황을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판넬에 만들어 봤는데요.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짧게. 지금 여기는 1월 17일 날에 오전에 여기서 이제 그 오전이 아니고 개성에 일단 있다가 이날 저녁에 밤에 저녁에 출발해 가지고 북한 인민군 그 GOP에 이제 저녁 6시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조금 쉬고 거기서 7시경인가 저녁 7시에 출발했습니다. 7시에 출발해가지고 바로 중간분계선, 중간분계선이 저녁 9시에 이제 넘었습니다. 거기 넘어가지고 한 2km를 남쪽을 빠지면 우리 지역의 남방한계선의 경계가 있어요. 남방한계선 도착한 거가 1월 17일 날에 저녁 10시경입니다. 10시경에 그것을 우리가 남방한계선을 이제 철책선을 각종 차단물을 하자고 철책선 뚫고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들어온 겁니다. 하고 그 남욱군을 만난 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남욱군을 만난 게가 삼봉산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임진강 건너기 전에 수경을 했어요. 18일 날, 17일 날 넘었으니까 18일 날 새벽에 여기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보내고 낮에 보내고 이제 저녁에 임진강을 도와갖고 강이 얼었으니까 그걸 넘었죠. 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 시간당 20km 장비를 들려매고 12km로 달립니다. 30리. 그렇게 해가지고 파평산을 해가지고 산을 12km로 달립니다. 파평산을 해가지고 산을 윤성 타가지고 바로 이날에 19일 날 19일 날 낮에 11시경인가 삼봉산입니다. 보범리 소리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시상계 남욱군을 이제 만난 거죠. 근데 그 남욱군을 당시에 죽이지 않고 일단 살려보낸 거죠. 원칙의 교육은요. 남파 공작원들이 폭력을 비폭력들이 이게 와서 조보되게 나가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워도 신고 정신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결국은 신고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안보가 없어요. 옛날엔 참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이제 한 명 아니고 4사람 죽이게 되면 이걸 남을 나가서 안 오니까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이것을 또 수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죽여서 땅에 파묻어야 되는데 땅이 얼었으니까 파묻을 수도 없고 1월 19일 날인데 얼마 땅이 얼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땅 팔 수가 없으니까 살려주자. 그래서 그들에게 시계도 주고 신고 안 하게 되면 각서도 받고 이제 내일 이 19일 날이니까 내일 모레면 나만에 공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임명장도 주고 그래서 신고 안 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신고하면 너를 반드시 보복한다 그랬거든. 근데 내려가자마자 군부대 신고한 겁니다, 이게. 그러고 추격전을 한 거고, 근데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그날 오신 거죠, 그대로? 그래서 1시간 12km 빠지죠. 그게 이제 빠지면 노고산을 내가지고 앵무봉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오는데 산이가 보통 이제 300대 500고지거든요. 이게 저 북한산 그 사모바위 밑에 거기에 지금 1.2 사태 무장공비들 은신처라고 해서 지금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냐 20일 날에 같이 가가지고 그저 파내고 그랬어요. 그 당일에 그 바로 우리 같이 갔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들어가기도 엄청 힘들던데. 요 20일 날 여기까지는
비합법입니다. 네. 그래서 국군복을 그냥 입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가죽난 사복이 있습니다. 네. 사복을 국군복 입고 서울 시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노출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군복을 벗어서 바이돌 짬다 집어였고 딴 데를 네. 못 파니까 네. 사복을 갈아입고 완전 부장 의대 바바리 코드 입고 여기서 이제 저녁에 출발해 가지고 이제 20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승가자석으로 올라간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날 승가사 이짝에 큰 비봉이라기입니다. 그렇죠. 옆에 비봉이 있죠. 예, 비봉이 있죠. 비봉 옆에 사모바이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일단 이제 그 21일 새벽부터 저녁 20일 비박을 하고 예, 저녁 거기까지 이제 저녁 시간가 낮에 저녁까지 있죠. 그다음에 20일 저녁에 여기서 8시 30분 하산. 예, 그 우사형제한테요. 네. 그때 그 아주 우의장을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뭐냐면 네. 우리는 서울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금 이북으로 가고 있다 이랬어. 네. 그러니까 우 걔들이 가서 경찰이 가서 서울서 수행하고 북쪽으로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의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군이 생각할 때는 이거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임무 수행하고 가는구나 하고서 또 북쪽을 또 강력하게 차단하고 남쪽에 상당히 좀 이 혼란이 일어났어. 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같이 있으면서 그거 우리 그 얘기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면 의뢰 이 성동격서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어서 그런 건 배워가지고 거짓말로 아주 그 양동을 해서만. 그런 게 배운 게 아니고 남조선 공산을 하려면 우리 남한 국민들 작전을 혼란시켜야 되거든. 예, 작전 혼란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작전인데. 그러니까, 살려주고 파묻을 수 없으니까 살려는데 그런 게 배운 게 올라간다고 작전이에요. 나중에 김신주한테 그랬어. 예. 야, 너 같이 얘기해서 북쪽으로 했다면 빨리 얘기는. 그거 깜빡 잊어버렸대. 그 얘기 그런 걸. 아니 뭐 그 이후에 총격전도 벌어지고 해서 결국은 총 생존한 사람이 그러니까 31명 중에 29명은 살상되고 29입니까? 8입니까? 그것도 좀 왔다 갔다. 29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신조 목사님은 남한에 계시고 한 명이 살아갔죠. 한 명이 북으로 이제 살아서 도주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한 명이 그 뭐 대장까지 승진하고 뭐 승승장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김정일일 때 그게 이제 장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들이가 북한의 미크 비행기 17 그 편대장이에요. 편대장이 그 밑에서 같이 이제 그 비행기 그 훈련하던 분이가 기순에 놓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군 대령을 있어요. 네. 예, 그분이 이제 그 편대장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가서 혼자 살아왔다. 그게 하나의 증거고 증인이 나왔죠. 네. 그 사진으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박재경 나왔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직접 보니까 좀 알만한 얼굴. 근데 살도 많이 줬. 그때는 바짝 말랐는데 시간도 많이 갔는데 살이 많이 줬는데. 네. 이제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이죠. 예, 그러니까 이 눈 쪽에는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시간이 뭐 저 때만은 뭐 돼도 한 30년 가까이. 그렇죠. 10년 정도 지난 거 2000년 때 대남 특사로 서울 방문을 했으니까. 그때 박정희가 아마 25살 때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27살이에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 박재경이 25. 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27. 예. 세월이 많이 올렸죠. 나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우리 김신조 목사님이 이 남한에 투항하지 않고 북한으로 살아서 돌아갔다면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생각 안 하고 내가 돌아갔다면 물론 뭐 승진하고 무슨 뭐 장군 됐던 거 어떤 위치는 있겠지만 그게 몇 년 며칠 가겠어요. 이분 써먹고는 버리고 말이요. 자기 마음 안 되는 총살해버리고 그런 자체인데 그게 북한의 정권의 그 위치 있는 애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나는 대한민국 와서 어디 됐든가 목숨 가졌고 자유를 가져서 이 이상 더 급빈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 말씀입니다. 김정태가 책임을 지고 왜 얘기했잖아요. 왜 저 76명 5개 조를 해서 1개조 31명만 간다는 것을 그때 121인데 2월 1일 날 해가지고 5일까지 그 지시해가지고 저 청와대만 습격하는 걸로 그때 얘기됐잖아요. 됐는데 김정태가 지금 숙청당했어. 그 후에. 당시 정찰. 왜냐하면 자기들로서 실패 아닙니까? 실패가 지금 아까 내 저쪽 들으면서 야 김정태 어떻게 되나 물어봤더니 그거 벌써 이겁니다. 이게 쟤들이 이오면을 그거 벌써 다 죽여버린 거야 다. 김정태 당시
경찰총국이 경찰국장. 그렇죠. 그러면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도 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으로 봐야겠되나요? 그 김책의 아들이거든요. 김책의? 김책의 아들입니다. 김책의 아들이가 그 큰아들 김정태고, 그다음 그 밑에 김경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정태를 숙청하고 김경태를 이제 또 인민군대에서 그 장군으로 또 사용했죠, 가를. 그러니까 그 김정태 1.21 사태를 지시하고 총괄했던 경찰국장. 네. 김정태도 1.21 사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이 됐다. 근데 걔들이 말입니다. 무슨 일 생기면 밑에다 전가해. 책임을. 근데 김정태는 방금 줬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져야 돼. 네. 그건 왜냐하면 김진조 때문에 그건 숙청당한 거야, 알고 보면. 김진조 내 여기 있어서 나하고 참 인연이 많지만은 김진조 안 했으면요. 작전 한 달, 2달 했어. 누가 4달 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 네. 그래가지고 나하고 그러면요,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김진조하고 나하고는 방탄조끼도 안 입고 다녔어. 그때 1월 24일 날 이익수 대령이 전사했죠. 그게 파주고 법원이 그게 이제 일사단 15연대장입니다. 맞아. 일사단 15연대장인데. 그래서 오후 3시에 했을 때 나하고 70m 그쪽에 있었어, 둘이서. 근데 나중에 총소리 나니까 딴 안 들고 누구냐 해서 지금 대령 죽었다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대령이 말입니다. 대령 연대 CP에 일사단 15연대 CP에 사단장하고 군단장이 와 계셨어. 오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니까 셋이 있는데 하나가 전사고 두 놈이 튀는데 말이에요. 6.25 때부터 전투한 사람이야. 권총을 딱 들고 저는 봐 이러고 뛰어들어갔어. 50m 앞에서. 그 한 명 도망가다 여기 쏴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참 아깝게 돌아가셨어. 아깝게 전사를 한 거네요. 그래서 나는 부상당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야전 잡아서 피가 엉켜가지고 완전히 앰뷸런스로 후송했어요. 그래서 참 대간첩 작전이요. 나는 많이 했는데 정규군 하던 사람이 대간첩 작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그거부터 내가 대간첩 작전 책을 만들어서 내 배포한 사람이야. 그때 내가 육군 대위지만은 대간첩 작전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가 희생당한 것이 뭐냐면 그때 전방이니까 호를 구축해 놨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형지물이 아주 유리한 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희생당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지휘관들이 대침투 작전, 대간첩 작전에 대해서 그때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희생이 적었을 것이다. 희생이 적었을 것이다. 우리 군도 당시 한 30여 명 전사를 했던 거죠? 그렇죠. 25분에 오니까 30명. 장교 5명, 사병들 5명. 25명. 총장님은 그러면 그 1.12 사태 당시에 우리 목사님을 3시에 제가 이제 자수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특공대장이니까. 가가지고 나 이제 아마 지금 말해서 악수하고 우리 같이 그거 하자. 근데 이제 우선 모르니까 이제 뒤에 묵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고등학교로 가가지고서 인왕산이야, 그죠? 같이 가서 이렇게 해서. 그 운동장 가운데 보니까 권총이 막 있어. 그 권총 보니까 놀이치가 후퇴 앉아서 그걸 빼가지고 후퇴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같이 해서 뒤봉에 우리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 우리 점심 저녁 다 굶었죠. 굶고서 와서 기자회견한 것이 그날 그게 20 그건 22일이야. 이게 왜 긴가면 이제 같이 난 그 동료들이 이제 북쪽을 이부수 왔으니까 북쪽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전 전개 중인데 그때 나는 이제 자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방첩대지 기무사거든요.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갔을 때 그때 저 참모총장님 그때 만난 겁니다. 원래 내가 강하니까 대한민국 제일 강한 분은 이제 이진삼 특공대장이거든. 그러니까 아무 사람 붙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방첩대에서 만난 거죠. 기무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침투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도주한데 같이 답사를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인연된 거죠. 처음 진짜 당시 특공대장 이진삼 특공대장을 직접 본 소감은 어땠습니까? 야, 나만 해도 이렇게 좀 무골 장군이 근데 뭐 지금도 그러는데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조그만하신데 그때도 눈이 그냥 아주 눈이 또렷또렷했어요. 그리고 팍팍했거든. 근데 지금도 나이가 어서는 8순 거의 오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김진조요. 사실 저 애국자입니다. 김진조. 애국자요. 근데 한마디 할게요.
이수근이 왔죠. 네. 의장 간첩이죠. 네. 이수근이 왔을 때 말하자니까 내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래서 나중에 하네. 저 새끼 빨갱이 아니야 그랬거든. 네. 근데 절대 김일성이나 당을 폄훼 안 해. 죽더라도 폄훼하지 말라 그래. 네. 절대 욕을 안 해. 네. 빨대했는데 김일성 그때 협조해가지고 말이야. 사실 우리 그 작전 성과 많이 거뒀잖아. 네. 김신조는 그리고 이수근이 15억 줬죠. 운전수 줬죠. 네. 집사 줬죠. 네. 여자 교수 결혼했죠. 네. 김신조 그때 윤필링 장군이 저 방첩부대장 할 때인데 네. 내가 그래서 형님 책임지고 사단장 나가세요. 그래서 사단장 나갔어. 네. 김재규 장군이 왔어. 근데 김신조에서 관심 없어. 네. 이 사람 지금 저 목사님인가 뭐 하셨다는데 집안에 가봤더니 집안에 예. 사실 형편이 어려워. 네. 그래 김신조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 해준 거 있어? 그때 했던 지휘관은 떠나고 나는 기급 얕고 그 미안하게 사건인데 어쨌든 정부가 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고 네. 신분 보호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또 도망갈까 봐. 예, 경호보다 신분 보호죠. 예, 예.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 경호를 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분 보호. 네. 그래도 혹시 어떻게 또 될까 봐 네. 보호만 한 거지. 네. 다른 거는 뭐 일체 그런 거는 이제 물질적인 건 없습니다. 그건 난 섭섭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내가 자수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전향해서 네. 정말 오늘까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먹고 시간 가니까 네. 좀 기분 좀 나쁘고 섭섭하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황정엽 선생님이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네. 빈소에서 제가 그때 네. 그 탈북자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예. 저게 2010년 예, 그때죠. 한정 돌아갔을 때. 네. 그때 내가 이게 탈북자들 지금 한 2만 8천 명 됐는데 그때도 내가 거기서 이제 어른이고 또 목사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빈소에서 그 기빈실에 네. 우리 장관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어른들이 많이 오실 때 내가 그 어른들 이제 그 맞이했거든요. 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네. 전 이제 한나라당이죠. 네. 그때 빈소 때 여기 들어오신 거요. 좀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를 사실은 목을 따러 내려왔었던 분인데. 네. 예, 근데 시간도 세월도 많이 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화면에서 네. 가깝게 또 멀리서 많이 보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친근감 있죠. 네. 그래서 그때 만나는데도 별로 이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반갑게 서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럽시다. 어떻게 여기서 만났네. 네. 아주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네. 또 나도 또 그렇게 맞이했죠. 뭐 네. 과거는 과거고 네.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예. 자, 요즘 뭐 남북 관계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평일이라고 있잖아요.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 그동안에 계속 폴란드 대사로만 있다가 한 17년 만에 체코 대사로 갔다고 그러던데 보도 보셨습니까? 글쎄, 네. 이 구라파에서 네. 한 3개국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네. 돌아다니 가는데, 우리가 제가 종편에서도 보고 이제 신문을 보지만은,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네. 뭘 논평을 잘못했을 때는, 네. 이거 우리 같이 우스운 사람이 돼. 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거나 되는 것처럼 따가길래 내가 해서 저거 내일 모리면 아무 일 없지. 네. 예전에 어떤 여자 순경이 말이야 뭐 했다고 해서 가서 뭐 훈장 받으느니 하고 평양에서 있었죠. 저거 쟤들 선전용이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교통지휘하고 하는 네. 그 다음에는 비치지도 않아. 네. 그래서 공산주의 이 전술이나 이 술법은 네. 무력 적격탕알이야. 네. 당과 수령을 위해서는 네. 이건 당 강령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도 무력 교통으로서 준비하고 있는데 네. 금방 오면 여학생들 마냥 금방 친해지고 네. 이거 생각했다 큰일 납니다. 네. 지금도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제대로 하려면은 일주일 내 침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네. 분명한 것은 그때 죽으러 가라는 거야. 물려 타고 오징어만 가지고 왔죠. 김일조 말. 네. 물려가 오징어 가지고 와서 5일 동안을 견디는데 그 사람들이 힘이 납니까? 가서 죽으라는 거야. 울진 삼척도 마찬가지야. 네. 단기 공작이 있고, 네. 말하자면 이 장기 공작이 있어. 중장기 공작이 있고,
피성 공작을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해. 나 올라갈 때 먹을 거 가지고 갔어. 아니, 예, 말씀하세요. 물엿하고 오징어만 먹였어. 네. 그리고 전투하라고 그랬어. 그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니, 거기 이제 침투해서 청와대를 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하고, 그러면 뭐 살아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사실 뭐 다시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복귀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크게 보면 가서 죽고 와라 이런, 그러니까 죽고 오라는 게 아니라 죽어라 이런 지령일 수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예. 이북의 그 정찰국 애들이나 네. 제가 그때 봤던 심정이 네. 탄과 수령이 목적이 남한에 공산한데 네. 먹고 입을 거 다 하고 언제 합니까? 네. 그때 당시 네.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네. 그때 당시 생각은 이북에 현재 있는 그 사람들 생각은 아니 먹고 입고 언제 혁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먹고 훈련을 강하게 했을 때, 안 먹고 훈련 강하게 할 때 그게 진짜 혁명가라 그겁니다. 네. 네. 지금도 북한의 뭐랄까요, 그런 특수 게릴라 전에 능한 그런 특수 부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 그 10,000명이거든 특수 게릴라전이에요. 네. 그때 10,000명인데 지금 20만이죠. 20만 명. 네, 김정은이 들어와 가지고. 네. 근데 지금 훈련할 때는 뭐 한 4,000카레를 내가 3,500카레를 먹었으니까 네. 그때는 훈련할 때는 지금 한 4,000카레 주는데 임무 수행할 때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임무 수행할 때 그런 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나올 뻔은 그런 먹을 신약하는 수리탄 무기를 더 가지고 나와서 탄알 수리탄 먹어야 그런 탄알 하력을 더 막아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만에 배고프면 도둑질에 탈출해라. 네. 그런 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때 3박 4일간 청와대가 올 때 사실 비상식량이 뭐 엿 같은 오징어 같은 게 있었지만 그거는 뭐 중간에 다 먹어버리고 여기까지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애들 시체를 확인했거든요. 네. 칼로 째보니까 네. 속에 얼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애 네. 도망가면서 무 조각 도둑질 먹었더라고요. 그래도 1시간 10 내지 12kg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정신이거든, 육체적인 정신. 그 강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아직도 20만 특수 게릴라를 갖고 있고, 우리가 뭐 지금 안보 불감증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인데. 예, 결론으로 한번 총장님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말씀드려야 되겠구만. 지금 복지 예산이 107조가 거의 됐죠. 네. 그다음에 이 중앙과 지방 행정 예산이 67조예요. 네. 교육 예산이 한 57조 넘어갑니다. 네.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안보 찾아 쌓고 하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자꾸 평화 하는데 평화를 부르짖는 국민은 이것은요 구두선이야 말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력 증강이 이 국가를 부강시키고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강력하게 우리 군대를 키워야 사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